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영장도 없이 개인의 금융 과세 정보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조사와 수사 권한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취지지만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각 기관마다 단속 권한이 달라 투기 행위 적발이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부동산 관계기관이 각각 단속하고 있다 보니 정보를 모으기 어렵고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부처 간의 단순한 수평적 협력 관계로는 날로 지능화되는 부동산의 복합 불법 행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점을 천명하며 정부 여당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 중대한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부동산 관계기관이 진행하는 조사와 수사 결과도 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범죄를 총망라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탄생하는 겁니다. 쟁점은 감독원이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까지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이 과도하고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털법이라는 게 확인됐을 때만 조사할 수 있는 걸로 가야지 무분별하게 모두 다 그 자금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지게 되면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꼴이 되거든요. 부동산 감독원의 업무가 기존 부동산 관계기관이 하던 업무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무당국이나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이 부동산 거래에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단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독원을 새로 만드는 것은 이 옥상우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름만 감독일 뿐 영장 없이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초강력 권력기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을 다가오는 5월 9일로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단 거래 편의를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 시 잔금 등기를 위해 4개월에서 6개월 내 유예 기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훈 기자, 유예 기간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5월 9일 계약 체결분까지 4개월, 그 외 조정 대상 지역은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 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물음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과세 유예 종료가 5월 9일까지인 것에 아마는 없다고 답하며 5월 9일까지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5월 9일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단 조정 대상 지역 내 거래 편의를 위해 5월 9일 계약 체결분까지는 잔금 등기 기한을 별도로 뒀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어 주택 매수가 제한되는 경우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되는데요. 다주택자 매도 유도를 위해 전세 낀 매물도 매수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단 이 경우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주 시행령 개정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네, 현행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의무임대 조건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매물 대상 자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올해 목표들을 여러 밝혔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계획들 어떤 부분들인가요? 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국내 창작단체들은 대통령 직속 국가 AI 전략위에 행동계획이 저작권법상 창작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비판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 AI 전략위는 올해 2분기까지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권 인공지능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올해 4분기까지 인공지능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인공지능 통합 민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복지 분야에서는 신청 없이도 국민이 인공지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방에서는 AI 발전 주기에 맞춰서 전통적인 무기 절차 도입보다 기간을 단축한 국방 인공지능 획득 체계가 마련됩니다. 국가 AI 전략에는 향후 99개 실행 과제를 담은 인공지능 액션 플랜을 확정해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가 당초 추정하던 대로 3,300만 건을 넘어서고 배송지 등이 포함된 목록이 1억 회 넘게 조회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쿠팡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현재 연결돼 있습니다. 장 기자, 민관합동조사단이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얼핏 들어도 엄청난 피해 규모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과학기술정통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쿠팡 가입자의 성명과 이메일 등 총 3,367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쿠팡에서 재직 당시 관리하던 서명 키를 탈취, 전자출입증을 위조해 쿠팡 서비스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소와 비식별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이 무려 1억 4,800만 회 조회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배송지 목록에는 계정 소유자 외에 가족과 친구 등 제3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쿠팡이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한 만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자료보전 명령에도 저장 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상당 분량의 웹 기록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조사단은 한 번도 법과 원칙에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업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쿠팡에 전자출입증과 서명키에 대한 통제 체계를 강화하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달까지 이행 계획을 제출받고 오는 7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은 추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기업 공개 IPO 시장에 다시 대여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올해 첫 대여급 IPO 주자인 K뱅크 수요 예측이 조금 전 마감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판 로레알로 불리는 구다이 글로벌도 IPO를 위한 주관사 선정을 마무리 짓고 상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간만에 등장한 대여들, 올해 IPO 시장의 가늠제가 될 전망인데요. 증권부 강미선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K뱅크를 향한 기관들의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죠. IPO 3수생인데 올해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인기가 좀 있던가요? 네, 일단 분위기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요. 업계 관계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니 기관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 좀 많이 들어왔고 가격은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장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공모가 확정은 내일 모레인 12일 결정이 되는데요. 시장 안팎 분위기를 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됩니다. 설 이후에 공모 청약을 거쳐 다음 달 5일 코스피 시장 상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K뱅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모가가 얼마나 높게 잡히냐인데요. 현재 희망 공모가는 8,000원에서 9,000원 선인데요. 이번 수요 예측에서 기관이 얼마나 주문을 이제 많이 몰렸는지가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이 수요 예측, 즉 이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불리는 락업 규모입니다. 묶여있는 물량인 이 락업 규모가 클수록 상장 직후에 물량이 한껏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줄어 이 주가 안정성과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 봐야겠고요. 또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결정되는지, 또 의무 보유 확약은 얼마나 걸었는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앞서 두 차례 상장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는 칼을 좀 갈고 나왔을 텐데 이번에 달라진 전략은 뭡니까? 네, 이번에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K뱅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삼수생이잖아요. 2022년과 2024년에 두 번의 이제 고배를 마셨는데 이 두 시기 모두 금리 인상기와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었고 당시에는 이 고평가라는 논란도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이번 도전은 굉장히 시기도 5000p 시대와 맞게 시기도 좋고 이 전략도 이 시장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수급 부담을 감안을 해서 이 공모가 밴드를 이전 대비 약 20%가량 낮췄고 공모 물량도 20% 이상 줄였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졌고 물량도 또 줄어들었다는 거죠. 또 지난달 말에는 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이 기업 설명을 했고 이달 들어서는 이 수요 예측 마감일인 오늘까지도 국내에서 기업 설명회를 촘촘하게 잡는 듯 이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도 이전과 다른 대목입니다. 네, 이쯤에서 카카오뱅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카카오뱅크 재평가받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와의 차별점은 뭔가요? 네,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했을 때 이제 가장 앞에 내세웠던 점은 이제 인터넷 은행 1호 그리고 이 카카오 플랫폼 확장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이번에 이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가치에 좀 더 초점을 뒀습니다. 이 최우영 K뱅크 은행장은 지난주 기업 설명회에서 상장 후 유입될 자본을 활용해 추진할 3대 성장축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인터넷 은행이라는 이 틀을 넘어서 이 디지털 자산 그중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K뱅크는 국내에서 이 BC카드의 결제 인프라를 이제 해외에서는 파트너십을 활용해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즉 단순한 이 예대 마진 중심의 인터넷 은행이 아니라 이 금융 인프라형 플랫폼으로 기업 가치를 다시 정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외에도 올해 IPO 시장에 대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올해 이제 K뱅크에 이어서 다른 이제 대여급 기업들도 줄줄이 IPO 이제 상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판 로레알로 빌리는 저희들한테는 조선미녀 화장품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구다이 글로벌과 국내 1위 패션 플랫폼이죠. 이 무신사 그리고 이 다음을 인수하기로 한 기업인 AI 기업 업스테이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구다이 글로벌은 지난 6일 상장 주관사 선정을 마쳤고 현재 상장 일정 조율 단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최대 10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오는 5월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는 3에서 4조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무신사는 지난해 10월 주관사 선정을 위한 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핀테크 기업 어피닛도 올해 상장을 목표로 내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올해 IPO 시장 기대됩니다. 증권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세금 수입이 정부 목표치보다 1조 8천억 원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에 법인세가 급증했고 국내외 증시 호황도 세수 증가에 보탬이 됐습니다. 다만 올해 추경에 쓰일 수 있는 재원은 많아야 1,000억 원 남짓에 불과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 어디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73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7조 4천억 원, 11.1%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건 법인세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85조 원 가까이 거치며 2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코스피 거래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죠. 지난해 증시 호황에 농특세도 30% 이상 늘었고 해외 주식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양도소득세 증가율 역시 20%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플러스 수입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와 31조 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이후 처음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은 비상식적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회 승인을 거쳐서 세입과 세출 예상치를 수정한 덕분에 정부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됐다는 겁니다. 정부는 가파른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들이 성과급 지급, 증시 활황에 입입어 올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양도세 수입이 더 늘어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상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요. 네, 국가재정법은 추경 재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정하는데요. 일반 회계 세계잉여금을 교부세와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쓰고 남은 돈을 추경에 쓸 수 있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이 금액은 1,000억 원 이하에 그칠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당장 벚꽃 추경을 한다 해도 재원이 부족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들어 문화예술 등 K 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몇십조 원씩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만큼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대신 초과 세수를 활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수입이 늘고 국내외 증시가 신고가를 다시 쓰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추경 실탄이 될 거란 관측이죠. 통상 재정당국은 4월 국무회의에 국가결산보고서를 상정하고 5월 말 국회에 제출하는데 구체적인 추경 논의는 이를 전후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소관입니다. 한때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꼽혔던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입주기업 가운데 32%가 휴업이나 폐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인들은 남북 출입사무소에 모여 추가 지원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재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육로를 통해 남북으로 갈 때 꼭 거쳐야 하는 남북 출입사무소입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입주기업인들은 이곳을 통해 우리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년째가 된 오늘 38개 기업 80여 명의 임직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개성공단의 우리 삶의 터전이자 남북 경제 협력의 최전선이었으며 사명감과 함께 작은 통일을 직접 경험했다는 자부심을 안겨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즉각적인 공단 재개는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말을 믿고 투자한 기업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올인했어요. 갑자기 그냥 문이 닫히는 바람에 거기 재고나 그런 것을 그대로 다 두고 나왔어요. 많은 거를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는데 해준 거는 사실 우리 받은 거는 글쎄요. 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피해 규모는 총 8,173억 원. 하지만 정부의 지원 금액은 신고 규모의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휴폐업한 곳은 40개사로 입주기업 가운데 32%가 문을 닫았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를 희망한다며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기업들은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재호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우리 국회가 특위를 구성한 데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원우 기자, 대미투자특위 구성이 오늘 완료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겁니까?
네,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특위위원 명단을 확정하면서 특위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민주당은 정태호, 진성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한다고 오늘 오후에 공지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까지 위원 명단을 확정하면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본격 궤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합의한 것은 한미 무역협정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도 미국의 관세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현장 분위기 전해 주시죠. 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관세 협상을 지휘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필요 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 3월 달에 통과되면은 관세 인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1월 27일자에 보면은 국회가 입법을 지원하고 있어서 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은 좋겠다. 입법이 되면은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비관세 장벽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미국 측의 입장을 전한 데 대해서 김 장관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 여러 이슈가 있지만 관련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일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오는 12일 정부 보고를 시작으로 첫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입니다. 법안 심의를 거쳐 다음 달 5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와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 사이에 본격적인 시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디지털 TN 기반으로 국사 관리를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조난과 액션까지 취할 수 있는 로봇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각 더 알찬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문은 넘치고 진짜는 드뭅니다. 소음은 요란하고 신호는 희미합니다.